코로나 검사가 줄어든 연휴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이동 영향으로 연휴 뒤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는 출근과 등교를 앞두고 선제 검사를 받는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에 출렁였던 주요국 증시는 다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이유와 국내 증시에 끼칠 영향 집중 분석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성남 시민들이 성남의 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천대유 등 특정인의 거액의 이익을 배당한 것은 상법 위반이라며 배당 무효 소송을 통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이 4년 뒤 시범 적용될 미래 지상 전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은 물론 90%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최첨단 사격 장비도 선보였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연휴는 늘 짧고 아쉽습니다.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연휴라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대, 재생산 지수, 델타 변이, 돌파 감염, 이 모든 수치가 뚜렷한 확산세입니다. 연휴 동안 이동도 많았고 모임 인원도 풀어줬던 걸 감안하면 이 전문가들은 다음 주 하루 확진자 2,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코로나 상황부터 황규락 기자가 문을 엽니다. 어제 검사 건수는 평일보다 30% 이상 줄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2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릿수 확진자가 78일째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1,4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역대 최고치였던 전전주 1,268명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영업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 이후 QR코드로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오후 9시 이후의 이동량이 40%가량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주말부터 전국 이동량이 직전주보다 5.3%포인트 증가했고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체 1.03, 수도권은 1.08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확진자 수가 2,300에서 50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 그게 꺾일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10월 중순 추석 연휴로 인한 확진자 증가세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가정 내 8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규제는 오는 금요일부터 다시 6명으로 줄어듭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검사받고 마음 편하게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민들로 이 선별진료소에는 종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혹시라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선제검사를 받는다는 이 시민들의 이야기, 장하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SRT 고속철도 상행선 종착역인 서울 수서역. 역사 앞에 선별진료소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체크도 인증되었습니다. 열차로 귀경한 시민들이 소독한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검사 순서를 기다립니다. 연휴 마지막 날 수서역 선별진료소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출근과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겁니다. 광주 갔다 왔습니다.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선제검사가 다 해야 돼서 소가족끼리 가서 그냥 부모님 뵙고 왔습니다. 할머니만 뵙고 산소 갔다가 바로 올라와가지고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는 거라서. 일부 기업 등이 직원들에게 연휴 이후 출근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영향도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연휴를 반납하고 방역 일선을 지켰습니다.
통으로 반납을 했고요. 다른 분들이 다 안전하게 추석 보낼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방호복에 보호 장비까지 덥고 답답하지만 더 힘든 동료를 떠올리며 견딥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검체들을 모아서 이제 검사하시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훨씬 힘드시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막 죽을 일은 아니다 하고. 시민협조와 의료진의 헌신 속에 방역의 최대 고비인 추석 연휴가 저물어갑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화이자 회장을 만나서 5세부터 11세 어린이 접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미 어린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접종 연령을 낮춰서 이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엘버트 블라 화이자 회장과 만났습니다. 접종 대상을 더 확대해서 접종률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4분기부터 시작되는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자율접종뿐 아니라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정부가 접종 연령대를 더 낮추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블라 회장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까지는 백신 3분의 1만 접종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화이자는 조만간 미 식품의약국에 접종 대상을 현행 12세 이상에서 5세 이상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2세 이상 청소년 접종을 일찌감치 진행해왔지만 소아 어린이 접종은 쿠바와 중국 등 소수 국가만 자국 백신으로 승인한 상태입니다. 발열이나 복통 같은 부작용을 좀 심하게 겪어가지고 굳이 아이들한테까지 그걸 겪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최대한 미루고 싶어요.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경우 접종 이득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비해 더 큰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접종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커지고 코로나19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접종 드라이브를 건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하기엔 아직까지 근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해외 접종 사례 등을 보고 나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내일 간만에 개장하는 우리 증시 괜찮을까 걱정하는 국내 투자자들 많으신데요.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가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파산설로 출렁였습니다. 내일 만기가 돌아오는 이 이자 지급을 헝다그룹이 제때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수아 기자 보도 보시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있는 건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355조 원의 부채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중국 제2의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 일단 내일로 만기가 돌아오는 425억 원 규모의 위안화 채권 이자는 제때 지급할 것이라며 발표했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라는 평가 속에 전날 급락했던 미국과 유럽 증시는 간밤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틀간 휴장했던 중국 증시도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당장 같은 날 지급해야 하는 5년 만기 달러 채권이자 993억 원에 대한 지급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음 주에는 500억 원이 넘는 만기이자 상환일이 추가로 돌아옵니다. 헝다그룹에 돈을 빌려준 중국 은행들의 연쇄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헝다발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예측이 더 우세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헝다는 대마불사 논란을 부를 만큼 큰 기업이 아니라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중국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헝다그룹 쇼크 사태 어느 정도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이 헝다그룹이 이 글로벌 증시를 출렁일 만큼 큰 그룹인가요? 이 헝다 쇼크 왜 일어난 겁니까? 사실 제가 개미입니다. 네. 연휴에 롤러코스터 좀 탔는데요. 헝다그룹이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남부도시 선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직원 수 25만 명의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벌인 사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부동산 기본이고요. 온갖 먹을 것, 금융업, 헬스케어에 최근에 전기차 사업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빚으로 확장했거든요. 부채가 우리 돈 35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거의 절반 넘는데요. 그런데 중국 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죠. 중국 정부도 파장을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인 겁니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시진핑 중국의 기업 대리기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서구 자본주의를 억제를 하고 중국식 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지난번에 거대 플랫폼 규제였죠. 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다음이 집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 거품 제거로 그 희생양이 바로 헝다그룹의 쉬자인 회장인 겁니다. 쉬자인 회장이 정적의 돈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적의 돈줄 제거하면서 분배를 내세운 경제정책까지 사면임하겠다는 시 주석의 노림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중국 정부가 헝다그룹을 되살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만약에 헝다그룹이 무너지면 제2의 리먼 사태가 올 거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좀 분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헝다가 물론 은행에서 빌린 돈도 많고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은 것도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채권들이 몇몇 글로벌 금융사에도 흘러간 것도 사실이거든요. 중국 당국이 그런데 자금줄을 끊어버렸으니까 부채 돌려막기도 안 됩니다. 제2의 리먼 사태로 금융사가 줄줄이 파산하고 실물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월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CEO 레이 달리오는 헝다 위기는 리먼급이 아니다.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헝다 위기 좀 게임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중국 내부 문제로 조금 흔들리긴 하겠죠. 하지만 요 상단의 거를 드러낸다고 해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 또 초거대 은행들이 레버리지를 쓰고 또 쓰고 이걸 부실 자산까지 또 복잡하게 얽힌 걸 빼내려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이 일시에 무너진 겁니다. 두 위기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헝다를 때리면서 드러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군요. 그럼 이제 내일요. 우리 이제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리 증시가 사실 추석 연휴 동안 열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미 다른 나라 증시가 우리 대신 매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당장 내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이자는 헝다그룹이 지급을 하겠다고 밝혀서 급한 불은 끈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3일을 전후로 해서 한숨 돌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국 정부가 대출을 막고 헝다 처리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증시도 당분간 출렁거릴 것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그런 엄청난 직격탄은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 시민들에게 대박을 안긴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성남 시민들이 이 사업에 불법성이 있다며 개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남영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시민 9명의 민사소송 소장이 접수된 건 그제입니다. 피고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개발이익을 화천대유 등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 배당한 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성남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이 훨씬 더 일부 세력에게 더 많이 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있죠. 원고 측은 성남의뜰의 지분 구조와 이익 분배 방식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한 우선주 93%와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각각 1%와 6%씩 보유한 보통주로 나뉩니다. 그런데 93%나 되는 우선주 주주들이 확정이익 말고는 초과로 발생한 개발이익 전체를 보통주 주주에게만 배당하도록 하는 주주 간 협약을 맺은 겁니다. 실제로 25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년간 1,822억 원을 배당받은 반면 3억 5천만 원을 보통주에 투자한 화천대유 등은 4,04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소송 제기 시민들은 이런 주주 협약은 상법 위반이고 성남의뜰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가 이익 배당을 포기한 것도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는 얼마가 나왔든 간에 그 화천대유가 다 받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앞서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가 이익 배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험을 떠안는 대가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진상규명이 안 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홍준표 의원도 솔직히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라며 여권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다른 진영일 때는 가차없이 정말 의무 것도 만들어가면서라도 하면서도 또 이게 자기 진영일 때는 이런 사정 기능이 거기서 딱 스톱을 한단 말입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지금 뭐 검찰, 공수처 다 지금 입 다물고 있는데, 특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여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로, 야당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혼란스러운 추석 명절이었다며 의혹의 중심에 선 두 후보자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처분을 기다리라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봉이 김선달에 빗대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21세기판 봉이 이선달 사건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과연 정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는 숨겨야 할 비리가 커다란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또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련된 인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20여 분간 직접 해명을 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화천대유가 큰 수익을 본 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야권의 공세는 저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울 동작소방서를 방문한 직후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20여 분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야당의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라며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검찰에 별로 인기가 안 좋습니다. 검찰이 저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참여 업체 화천대유의 수천억 원대 수익과 관련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집값이 2배로 오를지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집값이 오른 거는 그 집값을 오르게 해서 개발 이익을 늘려준 것이지 제가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법제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토지 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기는 이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완전히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정부 차원에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이 지사의 해명에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왈가왈 보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낙연 캠프도 대장동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면서 이 지사를 향해 사업 전체를 비유하는 대응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사흘 전 떠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200만 표가 걸린 이 재외국민 표심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재외국민의 우편 투표를 허용할지 말지 여야가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여야 두 대표의 방문 목적은 내년 대선에 참여할 재외국민 표심 잡기입니다.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투표 참여를 당부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미 동포들에게 추석 인사도 전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재외동포들의 투표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경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모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20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가운데 2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1%포인트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경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때도 재외선거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앞섰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땐 야권 후보 재외선거 득표율을 모두 합쳐도 문재인 후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우편 투표를 추진 중인데 국민의힘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또 신속하고 그리고 뭐 검열을 당하지 않을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만 투표권 행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다음 달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11시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자, 이재명, 이낙연 후보 이 싸움이 하루 이틀은 아닌데요. 오늘은 뭘까요? 네, 바로 수박입니다. 과일 수박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SNS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반박하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고 압력했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 이렇게 쓴 게 논란이 됐습니다. 기득권자 앞에 왜 수박을 붙였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이 논란은 다른 쪽으로 튀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호남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극우 커뮤니티의 언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것이 수박 표현입니다. 아니 빨갛잖아요. 수박이 꽃이 파래요. 기본적으로 안에 사상은 빨갛다. 빨갱이다. 이 빨갱이를 지칭하는 게 수박입니다. 전형적인 색깔론의 용어예요, 이건.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호남 비하나 뭐 색깔론의 상징물처럼 쓰여왔던 건가 보군요. 자, 이재명 후보는 그럼 그런 뜻인지 알고 썼을까요? 이 후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렇게까지 해석해가면서 공격하실 필요가 있겠나.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거 민영 개발하라고 압력 넣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호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몰랐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호남 경선 투표가 요즘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공방이 더 거세지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캠프는 수박을 호남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발끈했습니다. 왜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께서 이 수박을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지 이거는 셀프 디스 아닌가.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일베 생활 12년인데 이런 말 처음 들어본다. 수박 관련돼서요. 누리꾼들은 수박과 호남이 대체 무슨 상관이냐며 과도한 네거티브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수박뿐이 아닌데 예민한 단어를 쓴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와 무관하게 이 대선 후보의 단어 사용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 정치권에서 어떤 새로운 인사가 나왔을까요? 네, 먼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화천대유 하십시오.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이 나고 일확천금 하시라는 덕담입니다. 화천대유 하면 대답은 천화동인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 하면 이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 수익을 얻은 회사들인데요. 이재명 지사의 특혜 의혹을 이제 부각시키려는 공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캠프에서도요, 화천대유가 1153배, 11만 % 수익률이라면서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한거의 덕담이 오갈 정도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온라인에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덕담 패러디물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자체로는 참 좋은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둘 다 중국 고전인 주역에 나오는 말로 화천대유는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또 천하동인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 의혹만 아니면 참 괜찮은 덕담인데요. 네. 자, 정치권 패러디가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권에서는요.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에게 새로운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조선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홍준표스러운 후보가 한 명 있었는데 아마 연산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야홍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연산홍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마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폭군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려는 공격이군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캠프는요, 이 지사를 드라마에서 각종 비리를 일삼던 주인공에 비유하면서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 앞서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에서 조국 수사가 과했다고 했다가 조국 수홍이라는 패러디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죠. 행동 하나하나가 패러디로 금방 확산되는 요즘 정치인들은 언행도 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경선 때는 상대당뿐 아니라 당내 후보들도 호시탐탐 이 실수를 노리고 있으니 한마디 한마디가 더 살얼음판일 것 같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또는 이 중국까지 모여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이 북한이 핵 개발을 전속력으로 진행 중이라는 이 국제 원자력 기구 우려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 남북 대화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15분 중 3분의 1가량을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임기 초반부터 제안했던 종전선언을 또다시 언급한 건데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정과 완전한 평화의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해 교황 방북을 설득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열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이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We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to pursu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문 대통령의 제안에 오는 27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북한 해상으로 떠내려갔다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기억하시죠?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유족들은 정부를 향해 이 월북 딱지라도 떼어달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월북 정황이 있다는 해경의 일방적인 발표에 이 고3 아들은 군인의 꿈조차 포기했습니다. 박수희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동생 제사상 앞에서 예를 올립니다. 여전히 실종자 상태여서 지방도 없이 치러진 일주기 추모식. 경찰은 시신을 못 찾은 데다 월북 정황 수사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주기 때는 동생의 이제 공식적인 사망이 법적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요. 최소한 영정이나 지방이라도 써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사상을 차릴 수 있도록. 월북하다 피살된 것으로 결정되면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고인의 아내와 두 자녀는 앞길이 막막합니다. 육구사관학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군인은 그 월북자 가족 그런 게 있으면 군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북자라는 그런 오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를 일단 꺾어버렸고요. 아빠를 기다리는 어린 딸에 대한 희망 고문도 이젠 멈추고 싶다고 말합니다. 9살인데요. 근데 아빠가 이제 해외에 있는 줄 아니까 1년째 제가 애한테 거짓말 했지만 더 이상
야당 대선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씨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되면 꼭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현 정부를 향해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북한이 먼저냐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그대로 낭독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형 이 씨는 동생의 명예를 훼손한 해경청장과 1년째 실종 좌표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파리바게트 배송 트럭의 연료 공급선을 누군가 끊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당한 트럭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대체 투입된 배송 차량이었는데 화물연대는 사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휴게소에 주차 중인 흰색 트럭 쪽으로 남성이 다가옵니다. 트럭 뒤쪽으로 사라졌던 남성은 6초 뒤 다시 나타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사라집니다. 휴게소에 트럭을 세워놓고 운전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연료 공급선을 끊어놓고 달아난 겁니다. 피해 트럭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리바게트 배송 파업 때문에 대체 투입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승용차를 타고 휴게소까지 피해 트럭을 따라왔다가 휴게소를 빠져나갈 땐 다른 승용차로 갈아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용한 승용차 2대의 출발지가 모두 광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 근처란 사실을 확인하고 승용차 운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집회 중에 이제 2대가 따라붙은 것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차를 붙었다. 지난 15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측은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 노조원 대신 대체 배송에 투입된 차량과 기사를 향한 공격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에선 매장에서 빵을 하역하던 대체기사 차량에 계란이 날아들었고 다음 날 대구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기사 트럭의 앞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어제 저녁 경남 창원의 주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부상자 중 1명의 고향 후배였는데 훈훈해야 할 명절 저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에서 나온 40대 남성이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일어나는 남성 손에 들려있는 건 흉기. 주점 안에서 50대 지인과 일행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저녁 7시쯤.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 주인도 하지 말고 도망가고.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배를 크게 다친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 함께 있던 4명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입구 앉아가 있는데 다치는 분이야. 이 여자 바로 이거다. 남성은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부산으로 달아났지만 4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술을 마신 뒤 흉기를 챙겨 피해자들이 있던 주점으로 찾아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경찰 진술에서 고향 선배인 50대 남성이 평소 자신을 험담해 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는 부상을 당한 이 50대 남성과 동석했다 변을 당했습니다. 건담하고 다닌다고 고향들하고 뭐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이가 안 좋던 중에 자기가 건담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요즘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 사설 동물원이 많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데도 안전관리가 엉망입니다. 김호영 기자가 피해 사례부터 들어봤습니다. 지난 12일 초등학교 3학년 딸과 함께 동물원을 찾은 최모 씨. 동물 먹이주기 체험을 하던 중 원숭이가 우리 밖으로 손을 뻗더니 딸의 손등을 핥혔습니다. 아가 소리를 지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손을 보니까 피가 철철 흐르더라고요. 당장 도움이 필요했지만 주변에 안전 요원은 없었습니다.
주위에 찾아보니 안전요원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전요원 한 명이 원숭이 우리 3곳을 관리하다 보니 당시 현장이 비워졌다는 게 동물원 측의 설명. 취재진이 오늘 다시 해당 동물원과 먹이주기 체험을 하는 또 다른 동물원도 찾아가 봤지만 현장을 지키는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사설동물원이 늘면서 먹이주기 체험 등 동물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물원 관련 법에는 동물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규정이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감염 위험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피부가 벗겨져서 출혈이 생겼다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직접적으로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사설동물원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죠.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추석 연휴 이후에 줄줄이 오른다는 암울한 소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과일에 달걀, 고기까지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 치솟고 기름값마저 크게 올라 주머니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 보러 가도 너무 힘이 드는데 그 와중에 전기세는 그래도 동결이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감면 혜택도 있다 보니 부담된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마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전기 생산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전력용 연료탄 가격은 톤당 177달러로 2배 이상 올랐고 두바이유 역시 20달러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이유로 2, 3분기 요금을 올리진 않았지만 한국전력의 2분기 영업 손실은 7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칫 배임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무려 8년 만에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전기요금 조정은 직전 분기 요금 대비 최대 3원까지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월 1,050원가량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묶여있는 도시가스 요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물가에 주는 부담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전기와 가스 요금마저 오르면 가계의 주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은 늘면서 반려동물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개와 고양이도 크게 늘었는데 70%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47만 가구나 늘었는데 반려견, 반려묘 숫자로 보면 860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욕구 역시 커진 겁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자 반려동물 수입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항공기로 해외에서 들여온 개나 고양이는 모두 1,241마리.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개 해외 수입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70%인 12,300마리가 중국에서 들여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려동물 사육 농장 환경을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택배 상자에 담긴 반려동물 수천 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유통 과정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실제로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여오려던 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되는 이력제를 통해서 합법적인 그런 경로로 번식된 강아지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립될 필요가 있다. 점점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사육 공급됐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드론봇이 공중에서 적을 공격하고 레이저로 적을 조준해 명중률 90%로 사격하는 차세대 전투 모습을 육군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33g짜리 초소형 정찰 드론이 적의 위치를 파악하자 자폭 드론이 건물 내부로 침투해 폭파합니다. 넉 대의 정찰 드론이 AI 장비를 통해 적은 적색, 아군은 청색으로 구분해 화면을 전송합니다. 장애물 개척 전차가 도로를 막고 있는 자동차와 철조망을 제거하자 이번엔 소총 사격 드론의 어모 아래 다목적 무인 전투 차량이 진입해 사격합니다. 군인이 직접 투입돼야만 했던 위험한 작전들이 무인 상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 개 분대의 병력을 실은 차륜형 장갑차가 등장합니다. 육군의 차세대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전투 요원들이 건물에 진입합니다. 육군의 개인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은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아군의 생존율은 높이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특징. 제가 들고 있는 건 워리어 플랫폼 소총입니다. 원거리 조준경, 레이저 표적지 시기를 장착해 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사격 경험이 전혀 없어도 1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90%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아미타이거 체계로 전투를 참여하니 전투 효율과 생존성이 높아지는 것은 기본이고 실시간 전장 상황까지 알 수 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미타이거 4.0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상전투 체계를 의미합니다. 내년 예산만 1조 6천억 원. 군은 오는 2025년까지 2개 대대 규모의 시범 적용한 뒤 4단, 여단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중국은 최근 사상 통제와 기업, 연예인 규제까지 심해졌죠. 이 모든 것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시 주석의 고향은 이미 성지가 됐습니다. 사공성근 특파원이 중국 시안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서부에 있는 농촌도시 푸핑. 기념관 인근에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고 외국인 출입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취재진의 촬영도 차단합니다. 然后请问你是为什么那边这个拍不了吗？拍不了，这周围都拍不了。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버지로 공산당 고위직을 지낸 시중신 시신이 안치된 기념관입니다. 축구장 40개 규모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자란 시 주석은 탈빈공과 공동부유, 시진핑식 사회주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给我留下的东西的话呢，就是几乎它是带有一种这个很神秘也很神圣的这么一种。 이곳 시안은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인 푸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등 과거 장안으로 불렸던 중국의 천년 고도인데요. 시 주석은 이곳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황제의 땅 시안에 해외 지도자들을 초대해 고향 외교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내년이면 집권 10주년을 맞이하는 시 주석은 헌법 개정으로 황제와 같은 종신 집권의 길도 열어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There's a lot of autocrats who truly believe that democracies can't function in the 21st century. It's not a joke. 최근 지나친 사상 강요와 연예인과 대기업을 옥죄는 규제도 내부 결속을 통한 집권 연장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시안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미국이 후쿠시마 방사능 피폭 우려를 이유로 도입했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후쿠시마현 쌀 등 14개 지역에 일본 농수산물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미국은 홍콩, 중국에 이은 일본 3위의 식품 수출국입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외교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해 지역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도 다음 달 10일부터 후쿠시마현 두릅나무 등 일부 산채류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한국 압박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4개 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米国が科学的根拠に基づき輸入規制を継続する必要がない、規制措置を継続する他の国、地域に対する働きかけを行う上でもですね、非常に重要なもの。 하지만 최근에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1시간만째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고농도 방사능이 확인되는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 어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2년 뒤에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로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선 최대 6인, 3단계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요.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증명서도 없이 접종 완료라고 우기는 손님들이 많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손님에게 속았을 때도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도 져야 하는지 따져봅니다. 백신 접종 완료 공식 증명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질병관리청의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일부 손님들이 가짜 백신 증명서로 악용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날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접종자 이름 등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의 증명서를 캡처한 사진을 자기 것처럼 보여주고 접종 완료자 행세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아닌데도 캡처를 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절대적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방역수칙 위반은 손님에겐 최대 10만 원, 시설 업주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접종 완료자라는 손님의 거짓말에 속았을 때도 업주가 과태료 물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은 업주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면책 조건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이 조건을 만족할까요? 우선 영업장에 이렇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저녁 6시 이후에 추가 인원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 붙여놔야 하고요. 손님이 입장할 때 접종 완료자인지를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다면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손님의 방역수칙 위반 책임 업주는 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어느덧 가을의 4번째 절기 추분입니다.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이다라는 속담 들어보셨나요?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더위도 누그러지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낮의 길이가 좀 더 길고요. 해가 짧아지면서 다음 주 화요일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모처럼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7도, 대전은 16도로 서늘하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에 가볍게 걸칠 겉옷 한 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계속해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때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살겠다 했었죠. 특히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위직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를 마치고 2달 만에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고 자문료로 매달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관은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불립니다. 정의 그 자체라는 뜻이죠. 이런 대법관이 퇴임 후에 있어야 할 자리, 본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후진 양성이나 저술 그리고 공익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민들에게도 보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발 자문이 이 후진 양성 저술 공익 활동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오늘 한마디 전직 대법관이 있어야 할 자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